반갑습니다. 오늘은 테슬라 소식과 함께 아크의 보고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아크의 보고서 같은 경우 지난 13일 주총에서 일론 머스크가 아주 정확한 분석이라고 평가하기도 하였는데, 이 아크 보고서에 따르면 2029년 테슬라 예상 주가는 2,600불이 됩니다. 오늘 테슬라 소식과 함께 이 아크의 보고서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젠슨 황의 인터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젠슨 황 인터뷰에서 향후 2-3년 안에 휴머노이드에 큰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자동차보다 휴머노이드가 10배 더 보편화될 것입니다 라는 글을 남깁니다. 자동차 대수보다 10배 이상 더 많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미래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발언이며, 이 휴머노이드 역시 테슬라에서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또 FSD와 관련된 흥미로운 내용이 목격되기도 하였습니다. 척쿡 비보 좌회전으로 유명한 척쿡 씨, 동네에서 테슬라 자율주행 테스트 차량을 목격했다는 글을 남깁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이게 아마도 버전 12.4.2가 며칠 내에 배포될 것이라는 의미로 보인다라는 글을 남깁니다. 그리고 일론이 여기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며칠 내에 12.4.2가 배포될 것이라고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12.4.2를 통해서 의미 있는 발전이 있을 것이다 라는 답글을 남김으로써 암묵적으로 며칠 내 배포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일단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12.4 점 다음에 나오는 이 숫자는 조그마한 버그 개선에 해당되는 업데이트가 됩니다. 일론은 12.4로 바뀌면서 벌써 5배에서 10배 정도 개선을 이야기했는데, 이 12.4 버전 자체가 모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트레이닝을 진행한 모델이기 때문에 분명 개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버그가 목격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4.2 버그 개선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전에 확인되었던 버그를 개선하게 된다면 일론이 말했던 5배에서 10배 개선을 조만간 볼 수 있게 되며, 그리고 이 12.5, 12.6, 12.7부터는 10배 수준의 개선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버그 패치 업데이트를 통해서, 그리고 다가오는 12.5를 통해서 계속해서 5배에서 10배 수준의 성능 개선이 확인이 되게 된다면 자율주행 시대, 그리고 로보택시 시대 생각보다 더 빨리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런 버그가 분명 확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FSD 12.4.1 아주 잘 작동하는 경우 역시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같은 경우 호일마스 카달로그 씨께서 공유해 주신 영상인데, 40분 동안 12.4.1 FSD를 통해서 운전자 개입 없이 완벽한 주행을 하는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케이스에서는 분명 개선돼야 되는 점이 확인이 되었지만 FSD 자체는 여전히 아주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기도 합니다. 그 밖에 피스커에서 공식적으로 파산을 신청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피스커 파산과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는 자동차 회사의 기본 상태는 죽은 상태다 라는 글을 남기기도 합니다. 이 말 자체가 지금까지 살아남은 신규 자동차 제조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며, 자동차 제조사로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탁월한 성취를 보여주는 회사만이 파산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또 이와 관련된 내용은 벌써 예전부터 여러 번 언급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을 AJ씨께서 정리해주신 잉여 현금 흐름표를 통해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기도 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창업하고 난 다음부터 약 8에서 9년간 잉여 현금 흐름이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보여주다가 대량 생산에 성공하고 난 이후부터 수익을 내며 잉여 현금 흐름이 쌓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를 제외한 다른 순수 전기차 제조사 같은 경우는 모두 다 매년 현금을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잉여 현금 흐름의 마이너스가 아주 빠르게 가속화되는 회사가 많으며, 또 테슬라에서 마진을 포기하더라도 가격을 낮췄을 때 많은 회사들이 더욱더 빠르게 파산할 것이다 라고 벌써 1-2년 전에 여러 번 예상을 하기도 하였고, 그리고 그 예상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과정이 테슬라만 본다면은 EPS 기준으로 봤을 때 과거 높았던 EPS보다 낮아졌기 때문에 분명 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승자 독식으로 가는 터널을 지나는 과정이다라고 여러 번 정리하기도 하였었죠. 이 터널을 지나는 과정에서 테슬라가 잃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조금 낮아진 EPS이지만,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손실을 보고 현금이 동나는 순간 피스커처럼
테슬라처럼 파산하는 기업이 앞으로도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테슬라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살펴보게 되면 시장에서 다시 기회가 찾아왔을 때 파산한 기업은 그 기회 자체를 전혀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처럼 차량을 판매해서 이익을 보는 게 아닌 회사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손실을 최소화시키며 이 다음 기회가 찾아오는 시기까지 파산하지 않고 살아남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형태로 진행되냐면 더욱더 대량 생산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규모로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투자 규모를 축소하면서 테슬라 수준의 생산량을 확보하는 기업이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이 정도 수준의 생산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 투자를 하는 기업도 존재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말은 테슬라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다음번 기회가 찾아왔을 때 테슬라가 다시 한 번 더 높게 도약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하드웨어 기준 내용이죠. 이와 동시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기차를 생산하는 하드웨어 제조 능력에도 투자를 계속하고 있으며 또 동시에 소프트웨어 AI 쪽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드웨어와 관련된 기회는 시장에서 여건이 마련되어야지 오는 기회인 것에 반해서 소프트웨어, AI와 관련된 기회는 테슬라가 새롭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하드웨어적인 기회가 찾아왔을 때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준비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파산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돈을 아끼고 있기 때문이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공격적으로 하드웨어와 관련된 준비도 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AI에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중국 주간보험 등록수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 찬님께서 정리해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은 이번 주 중국 내 판매는 11,700대를 기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누적 중국 판매량을 보게 되면 작년과 비교했을 때 약 15,000대 정도가 더 낮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체 연간 누적 판매량이 아닌 분기별 누적 판매량을 보게 되면은 현재 지난 분기보다 더 좋은 기록을 중국에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으며 또 전반적으로 중국에서 전기차 시장의 상황이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 리님께서 정리해주신 이 자료를 보게 되면은 이제 올해 7주차 혹은 그 이전에 보게 되면 중국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모든 기업들이 아주 크게 내려갑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중국 시장에서 판매량이 급감하며 난리가 났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지만 이 7주차를 지나고 난 다음에 전반적인 판매량이 모두 다 함께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테슬라의 이번 주 중국 내 주간 보험 등록수 같은 경우에는 소폭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 상승하는 경우도 많았고 BYD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의미있게 상승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거 자체가 중국 내 전기차 수요 자체가 다시 예전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이 되기도 합니다. 또 그 밖에 가장 미국산 차량과 관련된 데이터가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보게 되면 모델 Y가 가장 미국산 차량이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는데 흥미롭게도 포드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가장 미국산 차량을 만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순위를 보게 되면 전체 순위 25위 안에 포드 차량은 한 대도 포함이 되고 있지 않으며 GM 같은 경우에 가장 높은 순위를 가진 차량이 23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드 같은 경우 가장 미국에서 생산된 차량이다라는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를 검증하지 않고 그냥 들리는 대로 믿는 경우에는 포드야말로 진정으로 미국을 대표하는 차량이다 라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마케팅에 사용되는 용어와 현실의 실체가 극명하게 다른 경우입니다. 우리가 여러 매체를 통해서 혹은 마케팅을 통해서 듣는 내용들을 검증하지 않을 경우 얼마나 현실과 괴리된 내용 혹은 세상 속에서 살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 테슬라 BPP와 관련된 내용이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테슬라의 가상 발전소 같은 경우 한 가정에서 태양광 패널과 테슬라의 파워월 같은 에너지 저장 장치를 사용할 때 한 가정 기준으로만 보게 된다면은 전력을 더 발전을 시키고 있는데 내가 사용하고 있지 않아서 초가 발전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초가 발전하는 경우에 한 가정적 기준이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과 하나의 가상 공동체를 만들어서 내가 초가 발전을 할 때 다른 이웃집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사용한다면 보내주고 에너지 저장 장치에 충전되어 있는 양도 일정 양만큼 수요가 높을 때 보내주고 내가 전력을 많이 사용할 때는 다른 이웃집에서 빌려 쓰게 된다면 훨씬 더 안정되게 전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BPP를 사용하는 지역에서 또 연간 25% 정도의 전기료를 아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얼마 전 일론 머스크 성과에 기반한 보상안이 주총을 통해서 재승인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CEO 역시 성과가 있을 때만 보상을 받는 게 테슬라의 문화인데 이 문화가 직원들로까지 확대가 된다는 소식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직원들 역시 성과가 아주 뛰어날 경우에 스탁 옵션을 제공해 주겠다라는 내용을 밝히게 된 것입니다. 이 스탁 옵션 같은 경우 이를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일정 성과가 달성되었을 때만 스탁 옵션을 주게 된다면은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과 회사에서 성취하는 내용이 그 인센티브가 완벽하게 일치가 되게 됩니다. 만약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성과를 낸다면 거기에 비례하는 많은 보상을 받게 된다면 CEO뿐만이 아니라 일반 직원들도 실적 기반의 보상을 받게 된다면 당연히 더 좋은 실적을 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와 상반되는 기업은 우리가 아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주가뿐만이 아니라 실적이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마이너스를 기록하더라도 CEO는 수천만 달러의 돈을 받아가는 경우가 많죠. 이게 바로 성과에 기반하지 않고 임의로 정한 수치에 기반해서 혹은 시간에 기반해서 보상을 주게 되면 발생하는 일이 되게 되죠. 테슬라가 현재 단기 주가로만 보면은 어떻게 성과가 마치 안 좋은 것 같지만 일론 머스크 CEO 보상안을 받았던 시기와 비교하면 아주 높은 성장을 이뤄내기도 하였습니다. 또 이번 CEO 보상안 재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처리가 되면 아마 다음번 CEO 보상안도 논의가 되게 될 것이고 이때 논의가 되는 CEO 보상안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테슬라의 제도약이 예상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총을 통해서 일론 머스크가 뛰어난 분석이다라고 평가하였던 아크의 테슬라 분석도 함께 보겠습니다. 2029년 예상 주가가 2,600불로 분석을 하였고 지난 6월 12일 나왔던 분석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 또 여기에 들어간 가정은 무엇인지 흥미로운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평균치를 보게 되면 2,600불이고 베어 케이스에도 2,000불을 잡고 있으며 불 케이스에는 3,100불을 잡고 있습니다. 이 분석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변수들이 들어가서 여러 번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에 변수로 들어가지 않은 예외적인 케이스가 나올 경우에는 이 주가와 판이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단점 역시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면 자연재해, 우리가 겪었던 팬데믹, 혹은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떠나는 상황 같은 모델에 들어가 있지 않은 변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와 크게 다른 수치가 발생할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주가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이 성취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2029년 350불로 평가를 하였고 자율주행이 성취가 된다면 로보택시가 시작이 되게 된다면 베어 케이스든 불 케이스든 2,000불, 3,100불 어떻게 불평불만을 할 수 없는 수준의 주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9년도에 어떤 형태의 매출과 EBITDA 그리고 회사 가치가 분포가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에서 63%를 차지하고 있는 게 로보택시이고 전기차 판매 같은 경우 26%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10%가 에너지 저장 장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율로 봤을 때 지금보다 조금 더 큰 상태만 유지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매출이 로보택시를 통해서 발생한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에 가까운 EBITDA를 보게 되면은 로보택시의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는 63%였는데 86%로 훨씬 더 올라가게 됩니다. 로보택시와 관련해서 원가 자체도 적게 들며 로보택시와 관련된 영업비용 역시 작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그 수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같은 경우 전기차 판매량이 180만 대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로보택시가 현실화된 2029년 베어 케이스를 보게 되면 전기차 판매량은 580만 대가 되고 불 케이스 같은 경우 1440만 대가 됩니다. 로보택시 그리고 저가형 모델이 아주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현재 판매하고 있는 전기차와 아주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매출 부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전기차 매출 같은 경우에는 810억 달러의 매출인데 반해서 분명 전기차 판매 대수만 본다면은 3배 이상 올라갔는데 매출은 적게 비례해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 자체가 로보택시 그리고 저가형 모델이 많이 판매가 되기 때문에 하드웨어 자체로는 매출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한 것이고, 불케이스 같은 경우도 1,400만 대 이상의 전기차를 판매하는데 매출만 보게 된다면은 그것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추가 매출이 발생하는지를 보게 되면 바로 로보택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베어 케이스에도 6,030억 달러의 매출이 발생하고, 불 케이스 같은 경우 9,500억 달러의 추가 매출이 로보택시를 통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로스 마진이 2023년도에는 18%밖에 되지 않았는데 2029년도에는 56% 혹은 53% 정도로 가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로보택시라는 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둘 다 결합이 되어 있고, 하드웨어 자체만으로도 높은 마진을 보여주고, 이 소프트웨어의 발전 혹은 AI의 발전이 있기 때문에 이 하드웨어를 통해서도 아주 높은 수준의 그로스 마진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이비타 역시 2023년 수준보다 훨씬 더 올라가게 되며, 이를 통해서 테슬라의 주가 2,000불로 잡든 혹은 3,100불로 잡든 매년 주가 성장률이 56%에서 69%에 달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이 로보택시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이 매출이 얼마나 현실적인가라는 게 가장 핵심이 됩니다. 이 다음에 나오는 분석을 보게 되면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이 정도 규모의 매출이 발생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우버를 통해서도 손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버를 통해서 얻는 매출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는 게 이 라이드쉐어 서비스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바로 인건비이죠. 드라이버가 가지고 가는 돈인데 그 돈 자체가 전부 다 테슬라로 기속되게 된다라는 점에서 자율주행이 완성되는 순간 엄청난 수익이 창출되는 새로운 산업이 나온다라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걸 테슬라가 가져가느냐 아니면 다른 기업들이 가져가느냐, 테슬라가 이걸 독식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내용도 추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아크에서 언제 로보택시가 상업적으로 시작될 수 있는지 그 시작 시점을 보게 되면 2025년도에 시작할 확률을 58%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높은 확률을 두고 있는 것이고, 또 시범 서비스가 아니라 상업용 서비스이기 때문에 아주 가까운 시기에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2026년 같은 경우 38%이기 때문에 사실상 2026년도 이전에 상업적인 로보택시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가정하고 모델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흥미로운 내용이 몇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로보택시 사업이 시작되고 처음 한 3년 정도는 테슬라가 이 사업을 독식할 것이다 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시작이 되면 너무나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굳이 다른 기업들에게 공유하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수익을 모두 다 가져간다 라고 가정을 하였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너무나도 합리적인 결정이 되죠. 한금알을 낳는 거위인데 굳이 그 한금알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이유 자체는 경제적으로는 없게 됩니다. 다만 초기에 테슬라 로보택시가 모두 다 커버할 수 없는 일부분은 테슬라 차량 소유주 중에서 FSD를 특정 시점 이전에 구매한 사람들에게는 일론이 주총에서 말을 했던 것처럼 로보택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형태로 공유를 하게 될 가능성 역시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 3년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다른 회사들 역시 로보택시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이 모델에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테슬라가 이 로보택시 시장을 독점할 것인가?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연간 자율주행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모으는지를 비교한 자료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현재 연간 14억 마일이 넘는 자율주행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데, 바이두나 웨이모나 크루즈나 테슬라와 비교해보면 연간 모으는 자율주행 자료가 110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 말은 바이두, 웨이모, 크루즈, 기타 중국의 여러 자율주행 회사들, 그들이 시행하고 있는 자율주행은 규칙 기반 자율주행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테슬라도 초기에는 규칙 기반 자율주행을 시행하였고 일정 경우에는 완벽한 자율주행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규칙 기반 자율주행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규칙 기반 자율주행을 시행하였던 웨이모, 크루즈, 그 밖에 중국 모든 자율주행 기업들은 원격 조정을 통해서 모든 예외 케이스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외가 발생했을 때도 규칙 기반 자율주행으로 이를 처리하려면 코드를 더 늘려야 됩니다. 이런 예외가 발생하면 이렇게 대처하라. 이런 예외가 발생하면 이렇게 대처하라. 그런데 현실 세계는 너무나도 복잡하다 보니까 예외가 발생하는 케이스는 점점 더 축적만 되고, 이렇게 코드 베이스가 점점 더 커지게 된다면 반응 속도가 핵심인 자율주행에서 코드가 커짐에 따라서 반응 속도는 점점 더 느려지게 됩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자율주행이 이때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점점 더 미뤄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현실 세계가 너무 복잡했고, 사람들이 두뇌를 활용해서 운전할 때 생각보다 복잡한 케이스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율주행으로 바꿨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한데 벌써 110배 차이가 나고 있고, 이 격차는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 시장을 독식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자료입니다. 항상 개별 케이스를 보면서 와, 이거 너무 잘하는데 테슬라랑 경쟁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는 벌써 테슬라의 5년 전 규칙 기반 자율주행을 통해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었고, 테슬라가 가던 그 길이 막다른 골목이다라는 걸 인지하였기 때문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자율주행으로 바꾸게 된 것이기도 하죠. 또 그 밖에 다른 규칙 기반 자율주행과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비교해보면 성능에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자료 같은 경우는 단위가 1000마일인데, 테슬라를 주행하는 사람들이 자율주행을 활용하지 않을 때 사고가 나는 케이스가 58만 8천 마일을 주행할 때마다 사고가 나게 됩니다. 그런데 자율주행을 사용하게 되면은 320만 마일당 한 번씩 사고가 나게 됩니다. 훨씬 더 안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에서 평균적으로 사고가 나는 거리가 19만 2천 마일인데, 크루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평균보다도 더 자주 사고가 났고, 웨이모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안전하였지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인공지능 자율주행과 규칙 기반 자율주행의 성능 차이 자체도 아주 크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개별 케이스로 보면은 이런 전체 통계 자료를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케이스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 통계 자료를 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또 테슬라의 생산량과 관련된 흥미로운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4년 같은 경우 생산량 면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그 다음해부터 연평균 45%씩 생산 능력을 키워나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이 수치 자체도 과거 테슬라가 보여줬던 엄청난 성장 속도를 다시 회복한다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벌써 연간 200만 대가 넘는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45%라는 건 정말 엄청난 수치입니다. 이거 자체가 로보택시와 또 저가형 모델을 만들므로써 새롭게 가능하게 되는 영역입니다. 테슬라의 제조 능력 같은 경우는 벌써 증명이 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차세대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대량 생산에 용이하게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연간 45% 생산 능력 확대가 가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아크가 본 모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지금 나오는 내용을 제외하더라도 2029년에 2600불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한 건데, 여기에 제외되는 내용이 옵티머스와 세미트럭, 슈퍼차저 네트워크, FSD 라이센싱, AI as a Service, 그러니까 트레이닝이나 혹은 추론 능력을 아마존 AWS 같은 서비스로 활용한다라는 것도 고려하지 않아도 2029년에 2600불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분석한 것입니다. 그럼 이걸 왜 뺐는지를 보게 되면은 이제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큰 시장인데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2029년까지는 의미 있는 매출 혹은 손익을 기여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였습니다. 2029년 정도에 옵티머스를 통해서 테슬라의 노동시간 기준 10에서 20% 정도를 옵티머스가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였고,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게 된다면 3에서 3빌리언 달러, 그리고 제조 비용으로 보게 된다면 1, 2%로 상당히 제한적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사실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만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기 위해서 뺀 것입니다. 그렇게 보수적으로 잡은 게 2029년 2600불입니다.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테슬라의 역사적인 주가를 보게 된다면 전기차 대량 생산 성공한 것으로 또 비슷한 비현실적인 주가를 만들었었죠. 그래서 이걸 뺀 게 안 좋은 게 아니라 이걸 빼더라도 자율주행만으로도 아주 높은 주가를 형성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내용이 되게 됩니다. 다만 휴머노이드가 훨씬 더 일반화된 미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도 한데 이제 그 시대가 되면은 연간 24트릴리언 달러라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도 분명 보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도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와 관련된 내용이고 에너지 저장 장치가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마진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로보택시가 현실화된 시점에서는 에너지 저장 장치가 수익적인 면으로 봤을 때 로보택시보다 더 낮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릴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아주 주요한 포인트를 찝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만큼 초기 로보택시의 수익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 우버를 통해서 상당히 큰 시장이 벌써 존재하는 게 확인이 되었는데 인건비 없이 그 시장을 테슬라가 독식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여기에 올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잘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제 각 킬로와트 시당 얼마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차트를 통해서 잘 정리를 하였습니다. 또 비슷한 맥락으로 세미트럭이나 또 슈퍼차징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원래 여기서 어떤 수익 자체가 비율이 너무나도 작았었죠. 그래서 이걸 개방한다 하더라도 분명 개선이 있겠지만 테슬라가 얻을 전체 매출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라고 아주 합리적인 분석을 하였으며 이제 저 또한 과거 슈차와 관련해서 그 비중이 전체 크기로 봤을 때 클 수 없다라는 내용을 여러 번 다루기도 하였습니다. 그 밖에 FSD 라이센스 역시 2029년이라는 시점을 기반으로 분석을 하였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였고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통해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시점이 되면은 사실 FSD 라이센싱을 테슬라 입장에서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성과를 보고 난 다음에 라이센싱을 받겠다라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어느 정도 많이 지체가 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밖에 AI as a Service 같은 경우도 아주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이거 역시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가기 위해서 넣지 않은 것인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 포지션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트레이닝 자체도 서비스로 제공해 줄 수 있고 이건 도조가 완성이 된다면 가능한 일이죠. 또 로보택시와 테슬라가 판매하고 있는 모든 차량에는 추론칩이 벌써 들어가 있습니다. 이 추론칩을 바탕으로 추론 능력도 서비스로 제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저가형 플랫폼 그리고 로보택시가 만들어지는 순간 판매량이 급증하게 되고 이 급증한다라는 말은 테슬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추론칩 자체도 급증한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 모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이거 자체만으로도 유의미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분야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석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2029년까지 연간 테슬라 주가가 56%씩 상승할 것이다. 혹은 69%씩 상승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은 상당히 터무니없는 근거 없는 낙관주의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그 근거를 살펴보면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라는 걸 역설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대충 보면은 그냥 아무 근거 없는 낙관주의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은 테슬라를 제외한 그 어떤 기업도 자율주행을 완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또 앞으로 다가오는 이번 12.4 버전부터 개선되는 FSD를 통해서 이 시점이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 역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오늘 또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